예, 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선발 도구의 타동화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작업자의 특성이 실제 성공적인 직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하고 평가하는 단계가 바로 타당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발 도구를 개발해 놓고 그것이 성공적인 직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지를 확인해야겠죠. 그죠? 그 도구가 과연 잘 뽑은 그런 인원들을 실제로 작업에 투입했을 때 성공적으로 직무 수행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하는 부분이 되게 중요한 절차라고 볼 수 있어요. 그거를 이제 타당화 단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타당하다면 조직에 유용하겠지요. 그리고 타당하지 않다면 가능한 빨리 다른 선발 과정을 또 개발해야 됩니다. 그리고 타당화 단계를 거치지 않은 도구는 유용성을 확신할 수 없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도구를 개발해 놓고 그 도구를 사용해서 신입사원을 선발했는데 그 뽑은 선발한 신입사원들이 성공적인 직무 수행을 잘 해야 정말 도구가 잘 개발됐구나. 우리가 원하는 인력들을 제대로 잘 뽑을 수 있게 됐구나라고 확신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그죠? 문제가 있으니까 빨리 다른 선발 도구들을 개발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로써 이제 그 선발 도구와 관련된 개발과 관련된 기본적인 원리를 살펴봤고요. 지금부터 나오는 얘기는 이제 중고 개발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중고 개발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쉽게 말하면 기준입니다. 평가 기준. 그래서 이 중고란 무엇인가를 한번 쭉 살펴보고 그 중고들을 개발해 나가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고의 정의라는 것은 대상이나 사람을 평가할 때 사용하는 기준입니다. 기준. 그죠? 우리는 모든 뭐 선발이나 뭐 결정할 때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그 기준을 설정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뭐 일반적으로 대학 평가를 하는 우리 교육부에서는 매년 대학 평가를 실시해요. 그때 대학 평가에 준거가 되는 것들이 바로 교수의 질, 학생의 질, 뭐 시설 수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이제 하위 다양한 요소로서 준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산업심리학에 이 적용시켰을 때의 준거는 바로 종업원의 직무 수행에 있어서의 성공과 실패를 측정하기 위한 잣대로 사용될 수 있는 기준이 바로 준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특정한 대상이나 사람을 평가할 때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정 대상이나 사람에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해서 판단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사람을 놓고 그 사람이 어떻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 친구 괜찮은데? 근데 또 그 동일한 대상을 놓고 다른 친구는 그 친구 별로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럴 때 좋다라고 한 친구와 별로야 라고 한 친구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잣대를 놓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A라는 친구는 좋다라고 평가를 하고 B라는 친구는 서로 별로다라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서 판단을 하더라도 그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개인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개인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우리가 요즘 보면 그 노래, 그죠? 뭐 트롯을 중심으로 해서 각 방송사마다 다양한 오디션 프로그램을 방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랬을 때 그 어떤 친구가 나와서 노래를 부르는데 보는 사람마다 사실은 뭐 음악을 전문직으로 하고 있는 가수나 뭐 작곡가나 이런 사람들이 보는 눈은 거의 비슷하겠지만 그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판단하는 데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거기다가 또 일반인이 볼 때는 동일한 기준이라 하더라도 또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또 역시 평가를 하는 데서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IMF 시대, 여러분들은 아마 태어나기 전 시대죠. 1997년, 8년도가 IMF 시대라고 하는 상황이었어요. 우리나라가 외환보유고가 바닥이 나는 바람에 국제은행으로부터 차관을 달러를 빌려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걸 IMF라고 얘기하는데 그 당시 경제 상황은 어떤가? 대한민국에 어떤 사람은 외환보유고를 증거로 해서 경제 상황을 판단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국민들의 정신 상태를 기준으로 경제 상황을 판단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동일한 상황에서 뭘 증거로 해서 판단하느냐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죠. 또 개인차는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지각이나 기대를 가지고 있어서 발생할 수도 있고요. 또 동일한 증거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조작적 정의를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조작적 정의라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연구 방법론이나 통계학을 배운 분들은 다 아는 얘기죠. 조작적 정의.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심리학 연구를 할 때, 뭐 논문을 쓸 때도 그런 개념적 정의가 있다라고 하면 개념적 정의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전적인 정의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런 개념적 정의를 연구해서 나는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자 한다라는 게 조작적 정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작적 정의에 따라서 분명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고도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그 중고로 사용할 여러 가지 개념들을, 기준들을 어떻게 조작적 정의를 내느냐에 따라서도 또 개인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내용들이 바로 이제 중고 개발을 할 때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될 필수적인 개념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일단 개념 중고라는 용어와 실제 중고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개념 중고의 정의는 뭐예요? Conceptual Criterion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이론적 구성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측정되어질 수 없는 추상적인 개념이 바로 개념적 중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개념 중거를 측정할 수 있게끔 바꿀 필요가 있죠. 그래야지 이제 우리가 평가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거를 실제 중거라고 얘기합니다. 실제 중거라는 건 개념 중거에 대한 조작적 정의가 바로 실제 중거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현 시기에 좋은 대통령이란 어떤 사람이어야 좋은 대통령이냐라는 그런 정의를 놓고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죠. 좋은 대통령은 어떤 사람이고 또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뭐 대인관계 기술이 뛰어난 사람을 좋은 대통령이라고 해야 될지, 지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 뭐 계획성 있는 사람, 성실한 사람, 지역 갈등을 없앨 수 있는 사람,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사람 등 지금 뭐 우리 현 상황에서는 뭐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코로나 방역을 잘 할 수 있는 사람, 뭐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최근에 부동산 문제 뭐 이런 것도 막 나올 거예요. 근데 지금 좋은 대통령이라는 것을 어떤 식으로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또 그 정의도 사람마다 또 다 다를 겁니다. 사람들 각자가 생각하는 좋은 대통령에 대한 개념은 다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실제로 제가 몇 년 전에 논문을 하나 쓴 적이 있습니다. 정말 대통령을 평가하기 위한 대통령의 역량을 한번 추출해 봤어요.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역량은 뭐고 그 중요도에 따라서 어떤 대통령이 돼야 되느냐를 한번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아무튼 근데 역시 사람마다 다 달라요. 사실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산업심리학에서는 측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개념 증거와 실제 증거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개념 증거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실제 증거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다라고 볼 수 있어요. 대인관계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사교성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으므로 그 사람이 얼마나 사교적인지를 측정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자주 어울리는 친구의 수를 세어볼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한번 정의를 해본 거죠. 그러니까 대인관계 기술이라는 걸 뭘로 측정할래? 그랬더니 사교성이라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으니까 그 사람이 정말 자주 어울리는 친구의 숫자를 가지고 대인관계 기술을 측정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대통령을 개념 증거로 사용하여 정의를 하고 이러한 개념 증거를 실제 증거를 사용하여 측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기업에 지원을 했을 때 그 기업에서 이러한 작업들을 다 해놓은 거예요. 선발 도구라는 걸 사용할 때 개념 증거와 실제 증거를 가지고 다 측정을 합니다. 예를 들면 뭐 성실성, 도덕성, 인성 뭐 이런 것들을 쭉 놓고 역시 마찬가지로 실제 증거를 개발하는 거죠. 근데 이 증거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또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될 개념이 바로 이 세 가지예요. 증거 관련성이라는 것이 있고요. 증거 결핍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증거 오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하고 기억하셔야 돼요.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개념 증거와 실제 증거 간의 관계를 얘기할 때 보통 증거 관련성, 증거 결핍, 증거 오염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개념 증거라는 거는 뭐 그 원래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실제 증거로 바꾸는 작업을 해야 돼요. 측정 가능한 걸로. 그래서 실제 증거로 바꿔야 되는데 이 개념 증거와 실제 증거가 정말 딱 정확하게 항상 일치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일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개념 증거와 실제 증거가 관련되어 있는 정도를 증거 관련성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개념 증거를 실제 증거에서 반영하지 못하는 것을 증거 오염이라고 하는 거고요. 증거 결핍은 뭐냐?
개념 증거를 실제 증거로 정확하게 바꾸지 못한 부분을 또 개념 증거 결핍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실제 증거가 개념 증거를 가능한 한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실제 증거를 잡아주는 것이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많이 겹치면 겹칠수록 좋은 거예요. 그러면 이 개념 증거 관련성은 커지고 증거 오염 줄어들고, 그죠? 증거 결핍도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 실제 증거와 개념 증거가 딱 정확하게 일치할 수는 없지만 그 갭이 그만큼 많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좋은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증거 관련성은 뭐 실제 증거와 개념 증거가 실제 증거가 개념 증거와 일치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게 바로 증거 관련성이에요. 일치가 크면 클수록 증거 관련성은 높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개념 증거들은 사실은 추상적인 개념이라고 그랬죠.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관련성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추상적인 개념이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측정 가능한 조작적 정의를 잘 내리는 것이 중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증거 결핍이라는 건 뭐냐? 실제 증거가 개념 증거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정도예요. 실제 증거가 개념 증거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정도,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정도가 바로 증거 결핍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증거에 개념 증거가 얼마나 결핍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 증거의 영역 중에서 실제 증거에 의해 측정되지 않는 부분, 이해가 되시죠? 이 실제 증거에 의해서 측정이 되면 이만큼 자꾸 더 늘어날 텐데 그렇지가 못하면 이 부분은 바로 측정이 되어지지 않은 부분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증거 결핍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증거 오염은 실제 증거에 증거와는 관련 없는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관련 없는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을 증거 오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개념 증거를 측정하려고 사실 실제 증거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죠? 이러한 실제 증거에 개념 증거가 아닌 것들이 들어가 있다면 그 부분은 오염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증거 오염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결국은 이 얘기는 잘못된 부분이 반영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 오염에도 사실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가 바로 바이어스라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편파라는 겁니다. 바이어스. 실제 증거가 체계적으로 또는 일관되게 개념 증거가 아닌 다른 것을 측정하고 있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좋은 여자를 알기 위해서 대인관계 기술을 측정한다고 하면 특정 사람은 키가 큰 사람이 대인관계 기술이 좋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어서 키 큰 사람에게는 무조건 대인관계 기술을 높게 평가하는 경우 편파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뭐 키가 크다고 해서 다 대인관계 기술이 좋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편파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증거 오염이 바로 오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실제 증거가 개념 증거와는 아무런 관련 없이 무선적으로 측정되어질 때 발생한다. 관련이 없는 것들이 측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대인관계 기술을 측정하는데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대인관계 기술이 뛰어난 것이고 뒷면이 나오면 대인관계 기술이 열등한 것으로 평가하는 것. 이거는 말 그대로 그냥 확률적인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측정되어지는 부분이 바로 오류가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증거 오염도 바이어스와
오류라고 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도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개념 증거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으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념 증거를 바꾸기보다는 실제 증거를 정확하게 선택해야 되는 거죠. 올바로 선택해서 증거 관련성을 높이고, 그죠? 증거 관련성을 높여줘야겠죠. 증거 오염 및 증거 결핍을 감소시켜야 되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올바른 선발 도구가 개발되어졌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증거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이 좋은 증거의 요건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죠. 좋은 증거의 요건. 일단 증거는 신뢰성이 있어야 된다. 신뢰성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일관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측정 대상에 대하여 일정한 값을 산출해야 되는 게 바로 신뢰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어제 측정하나, 오늘 측정하나, 아침에 측정하나, 저녁 때 측정하나, 동일한 값이 나와야 되는 거죠. 일정한 값이. 그래서 장소도 마찬가지예요. 뭐 학교에서 측정하든 학교 밖에서 측정하든 상관없이 일정한 값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의 증거의 요건은 바로 현실적인 것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현실적이지 못하면 사실은 이것도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바람직한 사원을 선택하려고 할 때 바람직한 사원에 대한 여러 증거 중에 도덕성을 가지고 생각해 보자는 거죠. 도덕성. 도덕성을 측정하는 실제 증거로서 고등학교 시절의 바른 생활 점수를 선택한다면 이건 너무나 증거 오염이나 증거 결핍이 심하게 나타날 거예요. 이 바른 생활 점수만 가지고 도덕성을 측정하는 건 분명히 오염이나 결핍이 아주 많이 포함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사람의 1년 생활을 관찰하면서 거리에 침을 뱉은 횟수를 실제 증거로 삼으려고 한다고 가정해보면 이게 이제 도덕성이라는 거니까 거리에 침 뱉는 거, 이거 사실은 그런 것도 철저하게 잘 지키는 사람이 돼야겠죠. 근데 그거는 증거 결핍이나 증거 오염은 비교적 줄어들 거예요. 하지만 1년 동안 그 사람이 거리에 침을 뱉은 횟수를 본인도 모르고 더더군다나 관찰한다는 건 불가능하죠.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더구나 비용면에서 저렴하지 못하기 때문에 좋은 증거가 될 수 없는 그런 것이 된다는 겁니다. 현실적이다라는 것은 뭔지 알겠죠. 그래서 신뢰성과 현실적인 것이어야 된다는 게 좋은 증거의 요건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비용이 저렴해야 된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현실적인 부분과도 연관되는 건데 너무 비싸게 이 중고 개발을 하면 안 되죠. 거기에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역시 문제가 있죠.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 증거와 관련되어 있어야 된다. 이건 당연한 얘기죠. 그죠? 개념 증거와 그만큼 증거 관련성이 높아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또 이건 어떻게 보면 선발 도구에 있어서 아주 제일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게 변별력이죠. 좋은 증거 개발했다고 했는데 그게 사람마다 별 차이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잘했고 어떤 사람이 못했고 변별력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는데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다 실시했는데 전부 다 90점 이상이에요. 그거는 시험으로서의 변별력이 전혀 없는 거죠. 성적 산출의 근거가 될 수 없어요. 그 시험은. 그죠? 점수가 차이가 많이 나야겠죠. 잘한 사람과 정말 열심히 노력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간에 분명한 차이를 나타내 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변별력이에요. 그래서 측정 대상에 대해 좋고 나쁜 것을 가려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수능은 다 봤겠지만 수학 시험을 보는데 문제가 너무 어려워요. 또는 너무 쉬워요. 그래서 잘한 사람이나 못한 사람이나 큰 차이. 너무 문제가 어려워도 마찬가지고 너무 쉬워도 마찬가지겠죠.
그렇다면 변별을 할 수 없게 되겠죠. 그런 문제는 좋은 실제 증거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이런 게 바로 변별력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요건들이 다 갖춰져야만 사실은 좋은 증거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증거의 종류도 이제 몇 가지의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증거와 장기 증거, 객관적 증거와 주관적 증거, 과정 증거와 결과 증거, 상대 증거와 절대 증거, 이렇게 크게 네 가지 카테고리로 구분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뭐 단기 증거와 장기 증거는 뭐 우리가 말 그 자체에서 잘 알 수 있는 것들이죠. 그죠? 현재의 상태 능력에 중점을 두어서 측정하거나 선택하면 단기 증거, 이거는 그렇게 측정 현기에 다 측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장래의 가능성이나 잠재적인 능력이다 그러면 그거는 장기적인 게 되겠죠. 그죠? 시간이 좀 흘러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바로 장기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객관적 증거와 주관적 증거라는 게 있죠. 이것도 뭐 우리가 또 쉽게 알 수 있는 거. 객관적인 거냐 주관적인 거냐니까. 그래서 증거 측정치에 인간의 주관적 판단이 들어가는지 여부에 따라서 주관적 판단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객관적 측정치가 돼야겠죠. 그래서 사실은 주관적 측정치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무조건 다 주관적 측정치라고 해서 사용하지 못하는 건 아니죠. 뭐 객관적 측정치는 그냥 바로바로 알 수 있는 것들이죠. 생산량, 불량률, 뭐 연봉이 얼마냐, 뭐 사고 횟수, 판매 실적 이런 건 다 집계가 되고 바로바로 결과를 알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제 주관적 측정치라는 것은 뭐 상사가 부하의 인사고과를 평정할 때 사용하는 모든 측정치는 다 주관적인 측정치가 되겠죠. 그죠? 뭐 직무, 태도, 이 사람의 어떤 뭐 성실성,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상사가 평가한다는 때건 상사의 주관적인 생각이 반영되니까 주관적인 측정치라고 하는 겁니다. 객관적 증거로서의 생산량, 이거는 뭐 가장 기본적인 거라고 보죠. 개인의 능력과 노력 수준을 모두 다 반영한 것이라야 측정치로서의 가치가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생산량이 개인의 능력에만 치우쳐 있거나 또는 노력 수준만 가지고 한다거나 하면 안 돼. 두 가지 다 양쪽 측면을 반영한 것이라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계 자동화율이나 기계 속도에 맞춰 전적으로 생산량이 결정되는 상황에서 생산량은 개인에 대해서 아무것도 이야기해 주지 못한다. 그러니까 결국 그건 기계에 대한 문제지 사람에 의해서 생산량이 달라지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뭐 연봉 수준이다라고 하는 거는 뭐 직무 수행 수준에 의해서뿐만이 아니라 그 직무의 가치에 의해서도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내가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직무의 수행 수준도 또 직무마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런 거에 의해서 사실은 연봉이라는 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호봉이라는 걸 사용할 때는 거의 다 동일했잖아요. 연차가 같으면 다 같은 연차에서는 동일한 봉급을 받았지만 지금은 그죠? 연봉제라고 하는 것을 시행하는 기업들은 다 동일한 연차에서도 사람마다 다 연봉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봉급 수준을 가지고 최근에는 어느 정도의 차이를 좀 두고 있지만 근데 이제 한계가 존재하고 있는 거는 사실이죠. 그죠? 어느 정도 또 무적정. 근데 지금 최근에 제가 그 이번 주 기사
요 3월 달에 나온 기사를 보니까 증권사의 일반 직원이 임원도 아닌데 거의 뭐 50억 원 가까이 연봉을 받은 친구가 있어요. 오히려 대표이사보다 더 많은 연봉을 수령한 사람이죠. 엄청난 영업 실적을 거둬서 그런 연봉도 받는 사람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예전에는 좀 봉급 수준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관리직이나 행정직 같은 경우에서는 그 차이가 적으니까 직무 수행에 대한 증거로서 봉급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다른 직무에서는 좀 적절치 않다라고도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뭐 직급과 승진 횟수. 이것도 뭐 좋은 증거도 될 수 있지만 사실은 승진을 한다는 게 직무 수행 수준만의 어떤 결정되는 사항이 아니다라는 거죠.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도 결정되는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또 생각하면 결코 좋은 증거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중고 오염이란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조직마다 다른 것도 분명히 있어요. 어느 그 기업은 승진이 되게 빠르게 이루어지는 경우, 또 어느 기업은 되게 느리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또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객관적 증거라는 거는 뭐 우리가 또 역시 판매 실적을 또 대표적인 거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판매 실적이라는 것도 동일한 직무에서 사용해야 되는 건 매우 당연한 얘기죠. 그러니까 동일한 그 직무예요. 그러니까 자동차 영업이면 자동차 영업에서의 판매 실적. 근데 뭐 그런 식으로 봐야겠죠. 그죠? 또 동일한 직무에 사용하더라도 여건이 동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여건이 동일한 사람을 대상으로 판매 실적을 비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울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과 사실은 저 뭐 지방의 소도시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과는 영업 환경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동일하게 그거를 잣대를 거기다가 적용한다는 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그래서 뭐 여건을 이제 동일하게 만들어주는 통계적 기법 사용도 필요할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뭐 근성 연수나 이직 같은 것도 우리 산업심리학자들이 관심을 가져온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성 연수나 이직이. 그죠?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이직은 인력 관리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많은 손해를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입사원 한 명을 뽑고 그 사람의 교육을 시키고 뭐 이런 거 복리후생까지 하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 사람이 정말 일 좀 잘할 만한데 다른 데로 이직을 한다. 그러면 그 회사에 엄청난 손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직이 이제 예전엔 그랬던 생각이 지배적이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뭐 무조건 손해인 것만은 아니다. 연구들이 그런 부분들을 또 얘기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성연수나 이직 같은 것들도 객관적 증거의 하나로서 보기도 해요. 근데 뭐 그것도 역시 또 기업마다 다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주관적 증거입니다. 주관적 증거. 주관적 증거는 사람이 이제 사실은 평정을 하는 거예요. 평정자. 그죠? 주관적 증거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평정자의 훈련이 필요한 부분이 바로 주관적 증거를 사용할 때 반드시 갖춰줘야 되는 부분이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직무가 그 단지 하나의 증거로서 적절하게 측정되기보다는 여러 증거들을 복합적으로 사용하면서 더 잘 측정될 수 있으므로 객관적 증거하고 주관적 증거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그
그 다음에 이제 과정 준거와 결과 준거로 분류할 때는 사원의 직무 수행을 평가한다고 할 경우에 수행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서 측정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수행 결과를 가지고만 측정을 할 것인지에 따라서 나누는 거예요. 과정 준거는 뭡니까? 예를 들면 결근 횟수. 그러니까 직장 생활에 대한 근태라 같은 게 바로 이제 과정 준거죠. 지각 횟수. 상사가 평가한 노력 정도. 성실성. 결과 준거는 뭐예요? 결과로서 확인될 수 있는 판매 실적, 연구 업적, 생산량 이런 것들이 바로 결과 준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상대 준거와 절대 준거라는 게 있어요. 상대 준거는 측정 특성에서 측정 대상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걸 상대 준거라고 얘기를 하고요. 절대 준거는 측정 이전에 설정한 뚜렷한 행동 목표에 기반하여 측정 대상의 수준을 알아보는 것이 바로 절대 준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상대평가, 절대평가라고 얘기하는 경우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대 준거는 바로 다른 사람에 비해서 어느 정도가 더 좋은지 나쁜지. 그 다음에 절대 준거라는 것은 그 사람마다 다 절대 준거라는 걸 적용할 때 비교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이미 수준을 알아보는 것이 바로 절대 준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 준거, 결과 준거, 상대 준거, 절대 준거까지 준거에 대한 유형들을 쭉 살펴봤어요. 제가 오늘 좀 말을 좀 빨리 한 것 같은데 제가 혹시 시간 내에 못 끝낼까봐 막 걱정이 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중고 개발과 관련된 내용을 쭉 살펴봤는데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내용은 바로 앞에서 제가 강조했던 이거죠. 중고의 세 가지 중고 관련성, 중고 결핍, 중고 오염 이 세 가지 개념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된다.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건 시험 문제에 반드시 출제를 한다는 거죠. 물론 뭐 시험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정말 이 산업심리학을 전공하고 실제 어떤 현장에 가서 일을 한다라고 했을 때 중고 개발할 일이 실제 많이 있어요. 뭐 그런 조직 컨설팅 회사든지 아니면 인사 관련된 부서에서 일을 한다 그러면 이런 용역도 많이 주게 되고 용역으로서 많은 결과들을 또 받아보게 되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이러한 개념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내가 직접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 어떤 업체에 일을 시킬 때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중고 개발에 있어서의 이 세 가지 중고 관련성, 그죠? 중고 관련성, 얼마나 관련되어 있는 정도, 이런 것들이 이게 점점 많아지면 두꺼워지겠죠. 그죠? 실제 개념 중고하고 실제 중고가 일치하는 부분이 많다는 거죠. 관련성이 높아지면. 근데 중고 결핍이라는 것은 실제 중고와 개념 중고가 일치하는 정도를 얘기하는 거라고 했고, 중고 결핍이라는 것은 실제 중고가 개념 중고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실제 중고가 개념 중고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정도. 그죠? 이거를 얘기한다는 거죠.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정도. 이게 실제 중고가 개념 중고와 점점 일치하는 게 많아지면 중고가 결핍 자연적으로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죠? 실제 중고가 개념 중고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증거 오염이라는 것은 실제 증거 내에 있는 개념 증거와는 관련 없는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뭔가 잘못 측정하고 있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측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들도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증거가 될 수 있겠죠. 거기에는 또 편파라는 것과 오류라는 것이 있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죠. 그죠? 편파라는 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거잖아요. 바이어스. 그죠? 그래서 어떤 선입견, 뭐, 그런 것들이, 고정관념, 이런 것들이 작용하는 것을 편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편파와, 오류에 대한 부분. 그죠? 그런 것들이, 오류라는 것은 이제 무선적으로 측정되어질, 때 발생하는 거죠. 사실은 확률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건데,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대인관계 기술이 뛰어난 것이고, 뒷면이 나오면 대인관계 기술이 열등한 것으로 평가하는 거. 그래서 이러한 그 세 가지 개념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고요. 이제 이 중고 관련된 내용은 이걸로서 다 정리를 하고, 다음 시간부터 이제 제가 직무 분석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직무 분석 과제에 대한 부분은 제가 지난 시간에 처음 다 말씀을 드렸었죠. 오늘 시간 관계로 이건 종업원 선발 원리에만 포함되어 있으니까 지난 시간에 그 직무 분석 과제에 대한 부분 제가 설명드린 부분 분명히 제가 다시 공지사항에다가도 올릴 거고 그 지침 내용 그 파일도 다 올려놓을 거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잘 그 직무수행 과제를 준비해서 바로 시작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바로 그 지침과 관련된 파일은 제가 올려놓을 거고 직무 분석 관련된 사례, 보고서뿐만이 아니라 설문지 사례들도 파일들을 올려서 여러분들이 직무 분석 과제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 때문에 제가 미리미리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바로 시작들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여러분들이 그 앞으로 여러분들이 선택하고자 하는 그런 직무, 하고 싶은 일, 그것과 관련되어 있으면 자기가 그 진로에서 향후 진로에서 선택해야 될 그 일을 미리 한번 잘 알아본다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직무를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임상심리사가 되고 싶다. 그러면 임상심리사를 직무 분석하는 거예요. 임상심리사는 어떤 자격 요건을 갖춰야 되고 어떤 지식을 갖춰야 되고 뭐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파악하는 거죠. 상담 심리사도 마찬가지예요. 상담 전문가가 되고 싶은 분들도 마찬가지고 또 여기서 만약에 또 나는 영업직 사원이 되고 싶어. 나는 뭐 자동차 영업을 하고 싶어. 그럼 영업직 사원에 대한 자동차 영업직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을 가지고 이제 직무 분석을 하시면 되고요. 아예 나는 정말 산업심리학을 전공해서 인사 관련 전문가가 되고 싶어. 그럼 또 인사 부서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직무 분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조직 컨설팅 하는 업체에서는 그런 전문가로서 일을 하고 싶어. 컨설턴트의 직무 분석을 하면 되죠. 그렇게 미리 여러분들이 내가 향후에 갖고자 하는, 가지고 싶은 직업과 관련된 직무를 선택하신다면 직무 분석을 하는 일 자체가 굉장히 재밌고 신나는 일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한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고 여러분들이 신경 써서 해야 될 작업이 몇 가지 있긴 있지만, 하여튼 뭐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그 종업원 선발 원리의 나머지 부분을 빨리 얘기하느라고 좀 시간이 남았는데요. 이 정도로 하고 다음 시간부터 직무 분석에 관련된 내용을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질문에 꼭 등록을 해주세요. 뭐 지금 첫째 주, 둘째 주에는 질문들이 없었는데 전부 다 이해를 하고 계신 건지 모르겠네요. 예. 아무튼 다 여러분들이 공부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이 조그만 거라도 다 있으면 꼭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어요.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